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11번째 봄날은 간다입니다. 봄날은 간다는 2001년 허진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는데요. 허진호는 감독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로 적어도 나에게는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뛰어난 데뷔작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 감독이죠. 당연히 그의 그 다음 작품 소식을 기다리던 중에 난 봄날은 간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는 빛의 영화였죠. 스크린에 눈부신 빛이 가득 담깁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지 않니 봄날은 간다는 소리의 영화라는 거예요. 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 보리밭 스치는 바람소리 등등. 무엇보다도 이혼한 여자와 연하의 남자 사이에서 비롯되는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주제가 내 마음에 들었고요. 영화가 개봉될 즈음 한국 사회는 결혼한 부부 10쌍 중에 4쌍 정도가 이혼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 이혼한 여자와 연하의 남자 사이에 사랑과 소통의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만한 그런 문제였고요. 2001년은 이 문제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기였죠.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니 역시 허진호 감독답게 잘 만든 영화였지만 바로 이 균형이 문제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어딘가 미묘하게 균형이 허물어져 있었고요. 잘 만들었지만 미묘하게 균형이 허물어진 점. 도대체 허진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참고로 개봉 당시 이 영화는 커플이 함께 보면 커플 깨진다, 그런 소문이 나서 흥행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상우는 녹음실의 음향기사입니다. 강릉 라디오 아나운서 은수가 기획한 자연의 소리란 프로그램을 도와주러 강릉에 내려갔다가 은수와 사랑에 빠지고요. 그런데 은수는 한 번 이혼한 여자입니다. 은수보다 연하인 상우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에는 치매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죠. 상우는 은수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은수로서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우 집 사정이 여자로서 선뜻 며느리로 들어가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만한 경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진통을 겪은 두 사람은 어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헤어집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줄거리 요약해봐도 두 사람이 헤어진 게 이해가 되죠. 한번 이혼했고 커리어에 올인하고 있는 은수가 치매 할머니와 호랍이만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기가 가기로 결심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상우는 연하이고요. 수입도 변변치 않은 데다 마음은 여리고 생각은 어립니다. 하지만 상우는 그만큼 순수하죠. 아마도 은수가 첫사랑일 겁니다. 그러니 상우로서도 흔들리는 은수에게 실망도 컸을 것이겠고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소통입니다. 이것이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으로 이 영화가 기획된 첫 번째 의도였으면 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자신들이 부딪힌 문제들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나 김치 못 담고라든지 내가 라면으로 보여 정도입니다. 사실 영화 앞부분에 두 사람이 야외로 나가 부부인 듯 싶어 나란히 서 있는 무덤을 보고 은수가 조심스럽게 상우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는 은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나란히 묻힐까? 상우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죠. 은수가 다시 묻습니다. 응, 대답해. 그래도 상우는 대답하지 않고요. 은수를 껴안으며 입만 맞춥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야 정도의 느낌인데, 바로 이것이 문제죠. 사랑의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요. 은수는 이미 그것을 겪은 여자입니다.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접어들 때 은수가 상우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제 프로그램 끝나간다고. 여전히 상우는 은수의 말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갑갑한 표정만 지을 뿐이죠. 봄날은 가대 음악을 맡은 김윤아는 담이라는 음악을 만드는데, 우리 사이엔 낮은 담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가닿지 않아요. 내가 말하려 했던 것들을 당신이 들었더라면, 당신이 말할 수 없던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죠. 김연아는 이 영화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부재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 어딘가에서 미묘하게 균형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나리오 잡지 편집장이 이 영화를 상우의 성장 영화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때 드러나는 치우침이 그 허물어진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상우와 감정이입하게끔 교묘하게 작용합니다. 심지어 여자 관객까지 상우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만들죠. 그러나 이 영화는 상우와 은수의 영화입니다.
은수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30대 초반 대한민국에서 이혼한 여자가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질곡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수 역을 맡은 이영애의 설득력 있는 연기는 인정받아 마땅한 연기 미학적 예술적 성과이고요.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이영애의 연기적 타이밍이 빛을 발하는 소화기 장면이나 은수의 집 소파에서 성적 에너지가 응축된 이영화의 손가락 연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관객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로 깊어질수록 영화에서 되풀이되는 은수의 어두운 표정과 길고도 깊은 한숨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 은수의 등에 칼을 꽂아버리죠. 이 영화의 딱 중간쯤 상우가 아버지의 술잔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밖에 비는 내리고 카메라는 열려진 창을 통해 상우에게 술잔을 건네는 아버지를 잡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한 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특히 고모를 중심으로 상우에게 압박이 가해지는데 집안 살림을 맡아줄 여자를 구해오라는 거죠. 치매 어머니, 수십 년 된 호라비 오빠, 그리고 조카 뒤치다거리의 고모는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이제 아버지의 지상 명령을 받은 상우가 은수를 만나 묻습니다. 김치 담글 줄 알아? 은수가 대답합니다. 그럼? 그러나 이 물음의 의미를 알아챈 은수가 곧 말을 바꾸죠. 상우 씨, 나 김치 못 담궈. 그러자 상우가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담가줄게. 이 순간 관객은 모두 상우의 편이 됩니다. 아무도 은수가 대답하기 전 어떻게 주저하고 힘들어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 김치 담글 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처럼 진전되지 않자 아버지는 한 번 더 술잔을 상우에게 건네죠. 열심히 해, 임마. 은수의 입장에서 이 영화의 가장 아픈 장면은 은수가 상우에게 헤어지자고 단호하게 말을 뱉을 때 상우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관객은 전부 상우의 편이 되죠. 너무 멋진 말이니까요. 그런데 은수는 한 번 이혼한 여자입니다. 상우가 함부로 은수에게 물을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나요? 순수함과 철이 없음은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카메라는 상우 역을 맡은 유지태를 가장 순수해 보이는 각도에서 잡습니다. 반면에 은수는 가장 칙칙해 보이는 각도입니다. 관객이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상우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 은수 역을 연기한 이영애는 길고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관객 아무도 그녀의 한숨을 듣지 않고요. 만일 관객이 이 영화를 상우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제 은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관객은 은수 역을 맡은 이영애가 연기한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연기적 지점들임을 음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치매에 걸린 상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은 여백으로 처리되는데 매력적인 여운을 남기는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지점들이죠. 할머니를 연기한 원로 연기자 백성희는 양산을 받쳐들고 뒷모습만 보이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양산이 이 땅의 여인들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양산은 이 땅의 여인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바람을 핀 남편의 충격에 세어나지 못하던 할머니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고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백성희는 이 장면의 의미를 여백으로 연기하고요. 상우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건넬 때 은수도 양산을 들고 있었죠. 그러던 은수가 문득 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치매에 좋다며 선인장 화분을 상우에게 건넵니다. 선인장 화분은 새롭게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은수의 상으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고민의 흔적이죠.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우는 할머니 돌아가셨어 라고 은수에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영화는 남녀 간 소통의 문제에서 복수 드라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우를 연기한 유지태가 안타까워한 게 이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감독을 설득해서 할머니의 죽음을 은수에게 알려야 했을 거라고 유지태는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유지태는 허준호를 설득했어야 합니다. 영화를 찍기 전 봄날은 간다의 시나리오는 균형이 잘 잡혀져 있었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상우는 은수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말하죠. 반면에 영화에서 상우는 은수와 헤어지면서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시나리오가 영화가 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변화는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상우가 드디어 보리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만족스럽게 녹음하고 짓는 상우의 미소가 두드러진 장면이었죠. 시나리오에서 이 장면은 은수가 다시 만나자고 전화하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상우는 그냥 담담하게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되고요. 상우의 얼굴에 특유의 미소가 번지면서 화면이 딱 정지합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상우는 득도합니다. 그런데 영화 어디에도 득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시나리오 잡지 편집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상우의 성장을 생각한 걸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영화를 찍는 중에 허진호 감독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그 이후 그가 감독한 영화들을 보면 그는 아직도 그 무엇인가에서 헤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언젠가 허진호 감독의 영화에서 펼쳐질 양산을 기대해도 좋을지요. 한마디로 봄날은 간다는 연기자들, 특히 이영애의 기가 막히게 좋은 연기를 감독의 정체를 가늠할 수 없는 건드림 몇 번으로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특이한 영화입니다. 예, 제작비 때문에 이 영화를 다시 만들 수는 없더라도 이 영화의 원래 대본으로 누군가가 연극 무대에서라도 도전해 보아야 할 만큼 그렇게, 예, 적어도 나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